오늘 두 번째 주제는 기본소득 준비했습니다. 정치권의 화두인데 왜 전 세계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소득 격차는 왜 얼마나 벌어지는지,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냥 국민들에게 매월 돈을 주면 되는 건지 이 문제 집중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의 송영국 기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시장 경제가 어떻게 크게 바뀌었는지,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분들에게 왜 돈을 줘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 기자가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인공지능이에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로봇을 이제 연상하게 되고요. 뭐 거대한 고가의 장비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둔다든지 이 정도를 떠올릴 수가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실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전 국민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삶에 이미 많이 스며들어 있고 침투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사례를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구글 계정 화면을 시민들과 함께 이제 알아보는 그런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십니다. 계정 화면에 들어가 보면 뭐 이용자의 연령대, 뭐 성별, 뭐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졸인지, 집을 갖고 있는지, 뭐 반려견을 좋아하는지 구글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혼자다라고 구글이 추정한 거는 다른 기혼자라고 밝힌 다른 무수한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과 제 행동 패턴이 비슷하니까 당신은 기혼자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혼자에 해당하는 맞춤 광고 서비스를 받게 되실 거예요. 라고 구글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시시각각으로 위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생성해내고 다니니까 구글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뭐 이런 계정 정보뿐만 아니라 뭐 택배를 주문하면 반나절 만에 온다든지, 뭐 우리가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를 보면 추천 영상이 바로바로 뜸으로 해서 거대한 이제 부가 창출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 위에서 우리 생활 속으로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택시가 그러니까 돈 벌려고 카카오택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데이터 수집하려고 구글처럼 그런 말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왜 그 카카오택시가 우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그걸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우리 거를 갖다 쓰지?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송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는 불편하다, 불쾌하다, 혹은 얄밉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의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어요. 이메일도 쓰고 있죠. 블로그의 용량도 쓰고 있죠. 심지어 유튜브라든가 SNS에 우리가 뭔가 올리면 우리의 정보를 그쪽 서버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짜로 우리는 왜 이런 서비스를 받을까?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조각 모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인데 이 매출이 연간 한화로 했을 때 192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 예산이 512조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같은 경우 18조 원이 됩니다. 국내 광고 시장만 해도 모바일 광고는 몇 년 전까지 없었는데 3조 원 규모가 됐는데 이제 지상파가 그런 광고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고 시장이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면, 또 자동화, 인공지능화 되면 일자리 불안한 분들, 고용이 불안한 분들이 먼저 밀려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또 전문직 이런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고. 뭐가 맞습니까? 그 KBS가 최근에 비공개 정부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를 지능화 시대로 구분했어요. 그 이전이 정부화 시대라면 그 지능화 시대부터 일자리 충격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놨고요. 그 IT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2030년까지 73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요. 700만 개, 기존의 일자리 700만 개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놨습니다. 그 2015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폰 가입자가 랜선 가입자를 추월한 해거든요. 그때부터를 지능화 시대다. 우리가 발산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지능화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맥킨지가 본 것이고요. 저기 700만 개 일자리는 아마도 먼저 말씀드린 고용이 불안한 분들, 언제든 그만 나오세요 하면 집에 가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에 톨게이트 지붕 위에 올라가서 7개월간 시위 벌였던 도로공사의 요금 수납하시는 근로자분들, 복직이 됐어요. 근데 제대로 됐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0년간 수납원으로 일해온 이민아 씨는
결국 어렵게 복귀했는데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하죠. 대법 판결대로 먼저 복직시켜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너희에게 줄 일은 없다. 너희에게 줄 일은 청소일 뿐이다. 쌩쌩 달리는 차가 있는 그 입구를 거기에서 쓰레기를 주워요. 정말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서글픈 마음도 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례지만 자동화가 되면서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네. 요금 받는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상했었던 거죠. 네. 지금 하이패스가 뭐 한 라인이 있었다면 이젠 4개 라인, 그렇습니다. 8개 라인 네. 다 되면 수납원은 필요 없겠구나.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을 좀 기존에 전직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전직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고요. 미리. 지금 네. 매일 만나는 제가 택시기사분들이 네. 자율주행차가 몇 년 내로 나오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겠죠.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택시기사분들이 실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송 기자님 말씀처럼 상당히 트렌디하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외국의 예측은 한 40%에서 50%까지가 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글 사례도 그렇고 톨게이트 노동자의 단적인 사례를 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자본과 사람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수백 년 동안 시장 경제가 지금은 이 시장 경제의 틀 자체가 변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대한 가치가 새로 생겨나는데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생산의 3요소 이렇게 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토지, 네. 자본, 노동력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이 IT 기업들, 세계를 움직이는 IT 기업들이 이미 깔려있는 인터넷망 그리고 우리 모두 시민 모두가 생성해내는 데이터 이거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생산 방식이 질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급여를 좀 볼까요? 자동화가 되면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 그러면 부가가치는 높아지면서 네. 사람을 덜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덜 쓰는 사람들이라도 좀 급여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극화는 심화된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제 아까 과거에는 토지주와 네. 자본주 이들이 이제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네. 앞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위 10%가 네. 50%의 부를 받는다는 상위 거예요. 30%가 네. 6,600만 원 정도였는데 하위 30%는 3,600만 원. 그런데 네. 지금은 2020년 경에는 네. 이제 이 격차는 더 벌어져서 상위 네. 30위는 1억 5천만 원을 벌고 하위 30위는 4,800만 원을 벌어서 전체적으로는 올랐지만 평균은 격차는 훨씬 네.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 심화되는 곳, 실리콘밸리를 송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이죠. 지난 2월에 실리콘밸리를 찾았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전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는 IT 기업들이 디지털 자본주의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기업들이 있는 곳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리를 일단 다녀봤는데요. 도심 어딜 가나 노숙인들이 즐비했고요. 지금 이제 여성 노숙인이 단속 경찰 네. 눈치를 보고 그 노숙인이 싸우는가 싶더니 저희 취재진에게 달려듭니다. 네, 사회적 불만이 저렇게 네, 그래서 이제 노숙인들의 분변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고 분변 위치를 알려주는 앱까지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이게 노숙인이 지난해에만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2만 명이 늘었고요. 그 연봉 격차 차이가 이 지역만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노숙인 신세였던 한 시민 만나봐. If you were paying $900 for a small tiny room, like oh well, I could actually charge $2,900, bring in wealthy people. 네, 부동산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로 치면 이제 원룸인데 월세가 보통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방 하나에. 네, 네. 작은 방 하나에 그렇고 이로 쓰러져가는 집인데 매매가가 24억 원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실리콘밸리 부자가 사는 그 저택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봤는데요. 매물가가 490억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 값 때문에 밀려나게 되니까 차에서 사나 보죠. 차에서 주차 요금만 월 100만 원 정도 주면서 네. 살고 있게. 자, 시간 때문에 어차피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송 기자에게 내일 듣겠습니다. 내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예고처럼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이 내가 생산하는 데이터 누구 거냐, 그럼 이 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니까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논의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디지털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논의가 충돌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내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송영국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사건건 내일 서른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